안녕하세요. 오늘 저번 주에 좀 수업이 늦게 끝나가지고 진행을 좀 못했습니다. 오늘은 주요 작가 몇 작가와 교과서에서 좀 많이 나오는 작가와 그 다음에 발상법 오늘 좀 중요한 거 많이 하니까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강생들 분들도 그렇고 지금 6월달이잖아요. 근데 이제 6월달도 벌써 이제 10일이 넘었고, 그런데 이제 5, 6월에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이제 단거나 이제 서브나 이제 단거나가 조금 어느 정도 진행 과정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5, 6월 달은 기본 지금 수업하는 거 외에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해가지고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반복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좀 이렇게 교정하거나 또 이제 뺄 건 또 빼고 하는 것을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많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나 표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신디 셔먼이 나오는데, 자, 셔먼 보시면은 미국의 사진작가이자 영화 감독이래요. 그래서 자신의 대중문화의 전형적인 여성 이미지로 꾸미고, 여기서 보면은 대중문화의 전형적인 여성 이미지,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주로 되게 과거의 그런 어떤 여성상을 대변하는 영화들의 그 여인의 그 주인공이나 아니면 주요 역할을 맡은 그런 배우의 모습을 하고 의상이나 이런 것을 하고 영상 또는 사진을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작가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영화에서 그런 부분들을 차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전형적인 여성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출한 사진을 찍어서 시선의 주체와 객체를 통합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페미니즘이라고 우리가 책에 많이 거론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과거의 영화에서는요,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아무래도 지금에 대한 여성의 이미지랑은 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약한 여성의 존재라든가 항상 여성스러운 것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주변의 사회적 환경, 이런 것을 이제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페미니즘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셔먼의 세대는 미국의 텔레비전을 시청한 첫 세대고요. 냉전과 함께 소비주의가 만연해진 1950년대 대중문화에 셔먼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녀는 1977년부터 79년까지 거의 70개 각계 무제필름 스테일 연작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제필름 연작을 했는데, 이 작업에서 영화배우처럼 분장을 하고요. 스스로 모델을 등장하게 하고 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헐리우드 영화처럼 전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런 상황, 그러니까 과거의 영화이기 때문에 모든 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개념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결국 영화에서 그런 부분을 제시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셔먼의 작품에서 진짜 셔먼은 없고 일련의 가면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서 단토가 지적했듯이 셔먼의 작품 매우 제한된 의미의 셔먼을 보여주는데, 페미니스트적 시각에서 해석한 로라 멀비는 여성의 신체의 주마등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여성성이란 일련의 가면에 의해 정의된다. 그러니까 여성은 좀 약간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된다 논의했고, 그 다음에 셔먼의 자신은 페미니스트 관점을 강조한 적이 없다고 반박을 하는데, 작품 자체는 페미니즘의 어떤 형식, 그리고 책에서도 그렇게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그녀는 웨이프스 오프나 그 다음에 바버라 크루거 등과 함께 현대미술에서 사진의 위상을 드높였고, 그 다음에 회화에 종속된 매체가 아닌 사진의 독립적인 역할과 표현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매체적 특성의 현대미술에 대한 진입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네가 나와서 모네 내용 잠깐 볼게요. 19세기 후반기 프랑스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인데요. 형태를 중시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그럼 여기서 이제 형태를 중시한다라는 것은 아카데미를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아카데미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아카데미는 결국 소묘를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비친 신선한 빛을 포착한다. 이 사람들은 결국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얘네들도 역시나 목적이 결국 재현이에요. 무슨 추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입체파도 그렇죠. 오늘도 수업했지만. 근데 재현인데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떤 이상적 사실주의가 아니라 보여지는 대로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빛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를 야외로 들고 나가 그림을 그렸던 외광파인데, 이 캔버스를 야외로 들고 나갔다라는 것은 이 튜브 물감이나 이제 물감을 손쉽게 밖에서 그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19세기의 자연주의, 마르비정파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야외 사상이라고 했지만 얘네들은 사실은 이 물감에 대한 한계점이 있었어요, 물론. 그래서 이 야외 사생을 그냥 물감의 한계점이라기보다는 조금 굳이 끝까지 밖에서 그것을 완성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했겠죠. 그러면서 스케치는 밖에서 하고 완성은
이제 작업실에 들어와서 했다는 거죠. 자연주의 애들까지는. 근데 얘네들은 밖에서 다 완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74년 1회 인상주의전 시에 출판했던 인상해도지는 비평가로부터 조롱을 받아 인상주의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는데, 대부분의 그런 우리가 이제 인상주의라는 또는 야수주의라는 이런 것들이 그게 좋은 의미로 처음에 등장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감정을 담은 순수한 색채는 유럽과 미국의 19세기 후반의 미술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일본, 중국, 그다음에 한국과 같은 아시아로 편파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일본의 외광파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1935년 이후에 이제 오지오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 작가 그런 분들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 한국적 인상파로 바뀌게 된 것이고, 특히 대상의 형태가 사라진 말년의 수련 연작은 20세기 추상미술의 선구적에서, 여기서 보면은 추상미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럼 이 추상미술이 왜 추상미술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대상을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대상을 뒤로 원근감을 통해서 환경적 공간을 표현하지 않고 변화하는 빛을 표현하다 보니까 분할적 붓질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어떻게 화면이 평면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평면화가 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초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무초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대상을 팔레트에서 물감을 섞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명암을 집어넣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그 햇빛에 비춰지는 대상의 밝은 빛은 결국 물감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감을 섞어서 쓰기에는 절대 그 색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원색을 찍어 발랐다라는 거죠. 그럼 멀리서 보면 그게 좀 섞여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색채 분할 방식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설정 과정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발상을 하죠. 발상해가지고 주제 탐색 단계는 주제 문제 해결에 관련한 그런 다양한 사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설계, 주제 정교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탐색한 주제를 분석, 정교화해가지고 시각화하기 위한 스케치를 하고 표현 방법, 재료 연구를 결정하고, 그 다음 표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주제 적용 단계에서 정교화된 주제를 표현 활동에 적용하여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형태로 나타나도록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성찰입니다. 종합 및 재검토 단계인데, 주제가 작품에 잘 반영되었는지 조형적 특성에 대한 감상 분석,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이 될 수가 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발상이 나왔네요. 발상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예술적 표현 활동이라고 보는데, 명상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자연적 발상도 있지만, 단서가 되는 이미지를 선정하고 의도적으로 사고 과정을 거쳐 하나의 독립된 형태로 완성하는 좀 더 조직화된 발상도 있대요. 그러나 대개는 두뇌 속에 보관된 정보와 외부 정보를 종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모든 사물과 경험에 호기심과 인내심을 갖고 창조적인 발상 과정, 그래서 자기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자기화 과정을 체크를 해 놓으세요. 자, 접착 메모지 발상. 여러분들 이거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필기하다 좋은 내용이 있으면 벽에다 붙여놓는 방식이죠. 접착 메모지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언어를 나열을 해봅니다. 그래서 언어는 개념을 지배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언어에 의해 예술적 이미지들이 발현되고 결합되어 독특한 주제를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떠오르는 언어를 포스트에 붙여놓는다고 보시면 되죠. 자, 제 1단어에 각각 그림을 표현해 봅니다.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적어보고, 그 다음에 1단어에 각각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제2 그림들을 조형적으로 조합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접착제 메모 발상법은 접착제 메모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분류하는 발상법입니다. 그래서 접착 메모지의 특성상 쉽게 아이디어를 떼거나 더할 수도 있고 빠르게 분류 정리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구분하면 되겠네요. 자, 브레인,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건데, 브레인토밍은 두뇌의 폭풍과 몰아치는 것 같은 현상을 비유하는 말로 양이 질을 낳는다라는 원칙에 따라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무조건 이야기하고 집단이 함께 생각해 발전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규칙 보세요. 규칙은 지켜야 몇 가지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 다음에 기발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을 유도하고, 타인의 생각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생각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좋지 않다고 비판해버리면 그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얘기하기가 싫은 거죠. 양질의 의견보다는 뭡니까? 많은 양의 의견을 선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이런 건 다 아시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게 되는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동기술법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런 걸 가지고 발상을 하나 봐요. 스캠퍼는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스캠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어에서 이미지로 전환하기. 언어를 통해 발상하고 이미지로 시각화할 수 있다. 그래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을 떠올려보고 각 단어의 이미지에 조합해 본다라는 개념인데, 자신이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8가지 명사, 형용사, 동사, 감탄사들 적어보면서 이미지랑 연결을 하는 것이죠. 트리즈, 옛소련의 과학자 알트슐러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방식은 제가 기본 수업 때 했었죠. 40년대 소련의 해군의 그 특허 심사 업무를 맡았는데, 알트슐러가
당시 군 관련 기술 문제를 해결하던 알트슐러는 모든 발명 과정에서 공통의 법칙이 있다고 또 패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트리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제결합법이 있어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나 상식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론이나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에 반대되는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것을 두고 창의성을 연구하는 에드워드 드버너는 도발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도발 단계. 자, 그리고 도발 단계에서 자주 활용되는 아이디어 발성법 중 하나가 강제결합법입니다. 그래서 강제결합법은 서로 상관없는, 특히 여기서 중요하죠. 상관없는 아이디어나 물건을 결합시켜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물건을 재생산해내는 활동 또는 주어진 상황에 전혀 상관없는 물건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해 전혀 다른 해결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욕실의 칫솔과 주방에 있는 주전자를 결합하면 어떤 물건이 나올 건지 생각해보는 식이죠.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수박과 시계라는 두 단어. 그래서 평소에 이 두 단어를 공통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기가 힘들죠.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강제결합에서는 이 두 단어를 강제결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생하는데 수박과 시계. 그래서 수박씨가 이제는 시간을 맞춰놓으면 수박씨가 그 시간에 맞춰서 튀어나와서 잠을 깨워주는 그런 게 있나요? 수박씨를 계속 충전시켜놔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서 좀 애매한 게 굳이 그렇게 발사가 되는 게 수박씨여야만 하는 건지, 그죠? 그런 것이 좀 문제죠. 자, 밑에 이중섭이 나와 있어요. 이중섭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 평안도 평안에서 태어나서 오산고등 보통고등학교에서 미국 예일대학 출신의 서양화가 임용련에게 처음 미술을 배웠대요. 이후 30년대 일본의 가장 자유로운 학풍을 자랑하던 도쿄의 문화학원에서 본격적인 미술 수업을 받았고 일본의 전위그룹인 자유미술가협회에서 작가 활동을 시작을 했대요. 이중섭은 서양회화의 기초 위에 동양 미학을 실현시킨 화가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해부학적 이해와 대생 실력을 연마한 기초 위에 한국 고유의 미적인 미의식을 담아내고자 했고요. 서야 같은 일필휘지의 그 필력이 유화의 붓자국에서 드러나고 분청사기와 같은 겹쳐진 재료의 은은한 효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순수한 어린이와 같은 장난스러운 해악이 있는가 하면 자유롭고 유려한 선조의 아름다움에 일종의 그 격조가 풍겨나오죠. 스스로 말할 때 정직한 화공, 민족의 화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참 안타깝게 이제 객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이중섭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흰소의 어떤 민족성을 강인하게 표현한 것들도 유명하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마든이라는 작가죠. 자, 마든은 보스턴 대학교의 순수 응용미술을 전공했고 예일대학 건축과에서 석사를 받았대요. 그래서 2006년 뉴욕 현대미술관에 회고전을 가졌고 작품가가 가장 비싼 생존 작가 9위에 오르기도 했대요. 유화와 밀랍을 이용한 미니멀 아트 추상회화로 유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형식적인 전략은 예일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시작되는데 모노크롬 페인팅으로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모노크롬을 주로 했죠. 초기 작품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직사각형 패널의 차분한 단색지로 구성됐고요. 80년대에는 좀 더 자발적인 표현의 추상회로 나가는데 동양의 서예 체크하시고 중국의 괴속 모양 체크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좀 걸로 이제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감을 받은 차가운 산의 연작처럼 유동적인 선들의 그분만 캠퍼스를 뒤덮거나 막대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게 되죠. 약간 이 막대기를 이용한 것은 우연적 요인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쿤스입니다. 제프쿤스죠. 자, 제프쿤스는 미국의 미술가로 1980년대 네오지오 경향의 대표주자로 이름이 알려졌다. 이 사람이 네오지오이기도 하면서도 이제 네오팝에 들어가기도 하죠. 근데 네오지오로, 그러니까 네오팝으로 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오지오는 푸코와 보드리아르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독창성을 부정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과거의 전통적 미술의 독창성을 강조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부정하고 차용과 패러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추구한 미술 운동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차용한다라는 것이죠. 쿤스의 초창기 작품은 공이나 진공청소기 같은 특정 상표의 기성 제품들을 유리 케이스에 넣어서 이 물건들이 가진 본래 용도 이외에 컬트적 지위를 보여주는 작업이었다. 이 컬트적 지위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결국은 당시에 가장 이렇게 유행했던 또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어떤 집단이 있는 그런 기성 제품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980년대 중반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을 중심으로 해서 표면을 매끈한 광택을 강조하고 그 강조하에 드러냄으로써 부유함과 사치스러움의 키치적 속성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네오지오 같은 경우는 컬트적 지위를 보여주는 거고 80년대 스테인리스 스틸을 중심으로 해서 색을 입히고 우리가 기존에 있던 포장지라든가 풍선 인형, 그래서 이제 퍼피 작품 이런 것들은 키치적 속성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 대형 설치 조각인 강아지를 제작했고요. 90년대부터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금속 광택을 모티브로 해서 한 조각 모티브로 한 조각과 회화 작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 풍선개를 제시를 했죠. 이 작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네오지오, 요거는 이제 네오팝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드로잉이 나옵니다. 드로잉이 즐겁다. 드로잉이란 주로 선으로 이제 그리는 회화 표현 방법 또는 작품을 말하는데, 특히 예술가의 생각과 발상을 시각화한 것으로 완성된 결과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스케치 등의 작업에 구체화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작가는 생각과 내면을 선과 강약, 방향, 속도, 굵기를 이용해 전달하는데, 스케치, 소묘 등으로 불리며, 초기에는 밑그림 정도로 한정되지만 현재는 행위 자체의 드로잉이 되기도 하고, 뭐 장르가 다양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보세요. 이건 실로 한 드로잉입니다. 이게 전부 실인가, 이 실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뭐 가올리 나와 있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드로잉에서 드로잉에서 선은 사물에 대한 지식들을 최대한 전달하는 절정적인 수단이다. 선은 그래서 방향과 움직임을 암시한다. 뭐 그래서 단순한 윤곽선만으로도 입체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선 자체로 하나의 형태를 이뤄내기도 하죠. 선은 우리에게 굵거나 가는 느낌, 또 무게까지 느끼게 하죠. 우리는 겹친 선을 그을 수도 있고, 말고 투명하거나 흐린 선을 연출할 수도 있대요. 그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워홀의 작품, 이런 것도 이제 워홀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옵셋 인쇄로 제시돼 있죠. 자, 그럼 드로잉 종류는 크로키. 자, 드로잉 종류가 나와 있고, 밑에 쭉 가면 드로잉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잉 종류는 크로키가 있고요, 스케치가 있고요, 정밀 묘사가 있어요. 자, 크로키는 주로 움직이는 대상을 빠른 시간에 그리는 것으로 세부적 묘사보다 대상의 특징을 잡아 간략하게 그리는 것이고, 스케치는 형태나 분위기, 전체적인 구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크로키는 전체적인 구도는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선 들어가고 주로 채색과 밑그림이고요. 정밀 묘사는 그 자체가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형태의 양감뿐만 아니라 질감까지 표현하는 석고대승, 인체대승 등으로 정확한 형태의 명암 표현이 가능하다. 자, 이 크로키 중에 실내 작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생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뭐 학생 작품 나와 있고. 자, 드로잉 방법에는 네거티브 드로잉이 있습니다. 대상이 윤곽선이나 배경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대상이 윤곽선이나 배경. 주제를 뺀 나머지 공간을 그리는 것을 네거티브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이 드로잉은 결국은 종류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자, 컨투어 드로잉은, 컨투어는 영어로 가장자리, 사물의 윤곽선을 드는 단어인데, 컨투어 드로잉은 주로 가장자리 윤곽선을 따라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블라인드 컨투어는 드로잉 그리는 과정을 보지 않고 대상만 보면서 그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관찰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장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관찰력이 없는 애들한테 이게 좋겠네. 제스처 드로잉. 제스처라는 공간의 움직임 혹은 운동감을 말하는데, 제스처 드로잉은 제한된 시간에 자유로운 손을 사용해서 움직임의 즉흥적인 느낌을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네거티브 드로잉,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물을 바라보는 시각. 자, 서양의 정물 17세기 상업 발달, 그러니까 바로크죠. 바로크 17세기, 루이 14세 때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프랑드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죠. 그래서 네덜란드 정물화는 먼 외국에서 온 희귀한 꽃이나 진귀한 것들을 수집해서, 얘네들이 뭐냐면 네덜란드가 그 해상무역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 이런 물품들이 들어오는 그런 요충지였던 거죠. 그래서 희귀한 꽃이나 진귀한 것들이 수집하는 취미의 표현이고, 일종의 부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발견과 해외 교류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네덜란드의 어떤 특성입니다. 한편 정물화는 바니타스와 같이 유한한 인간의 삶을 상기시키는 교훈이나 종교적 주제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후에 정물화는 이러한 의미와 더불어 다양한 조형 실험의 장이 되고 있다. 자, 프렁크. 자, 네덜란드어로 과시하다, 보여주다. 진귀하고 값비싼 물건이나 음식을 등을 그려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정물화가 프렁크 정물화입니다. 근데 또 바니타스가 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데, 전부 사실적인 묘사를 위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 회화고요. 이것은 바니타스 회화인데, 상징적 의미는 우리가 바로코에서 바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참 이상하게 이거 하다 보니까 오늘 수업한 거랑 좀 중복이 되는데, 기출 수업에서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크가 아니라 북유럽, 그러니까 15세기 북유럽에서 16세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17세기로 바로크로 나가는데, 15세기, 16세기, 17세기가 결국 북유럽에서 상징적 의미가 결국 바로크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전조 현상은 언제 나타났어요? 이미 북유럽에서 그게 유행을 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프렁크 같은 경우는, 이런 프렁크 같은 그림 같은 경우는 해상무역에 의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다른 나라의 진귀한 그런 물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림으로 수집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생겼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인가요? 저는 더 있는 줄 알고 더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네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 이무라 쪽 제가 좀 편집을 했는데요.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대한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아마 7, 8월 되면은 수업이 이제 한 개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찍지 않을까요? 지금은 수업이 2개가 있고 되게 둘 다 빡세요.
기출은 또 올해 하는 내용을 또 재편집해가지고 올해 나올 만한 걸로 또 더 추가 내용이 있고 또 빠지는 내용이 있고 뭐 이렇게 좀 정리하고 또 필독서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제가 그냥 종일 책만 봅니다. 그거 하느라고. 어쨌든 요번 6월 달에는요. 6월 달에는 하여튼 최대한 어떤 흐름, 그러니까 단권화가 됐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단권화가 됐든 이 서브가 됐든 간에 그 부분을 좀 점검을 받아서 좀 교정할 부분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서브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전체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약한 부분을 서브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나머지는 좀 단권화 위주로 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선택적으로 우리가 좀 그 시간 할애를 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남들 한다고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양미술은 되게 잘해요. 잘하는데 그걸 이제 남들이 요약할 수도 있는 것도 별로 부담이 안 돼. 단권화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난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단권화로 막 집어넣고 해가지고 좀 몇 군데 재편집 해가지고 잘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아. 근데 교육론이 약해. 그럼 교육론은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좀 선택적으로 바꿔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두저도 없으면은 단권화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단권화 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 빨리빨리 넘기면서 빨리 봐야 되는데 볼 게 없으면은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랑 좀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가게 되면 단원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과정 교육론부터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되면 그걸 일주일 동안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춰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 전체적인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모의고사로 가게 되면 솔직히 한 해 안에 모의고사 그 전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집어서 해야 된다고. 그것도 제가 나중에는 이야기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해가지고 저랑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